네, 안녕하십니까. 돌직구평론의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오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말 휴일 편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좀 흐린 날이었었고 비도 좀 있었죠. 오늘 또 한 분 모시고 여러분과 한 시간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영경 선대위원장님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이번 문재인TV에는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네. 임혁필의 달빛나는 밤에 게스트로 출연하셨었는데, 마이크를 안 달았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들어보니까 달밤 방송이 굉장히 재밌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그때보다 더 재밌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좀 진행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무엇보다도 좀 아주 반갑고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 회동을 제안하셨고 드디어 내일 단일화 회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과 또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역시 두 분은 뭔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대리인을 세우거나 물밑 접촉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하다가 보면 또 단일화 시기, 방식 등등을 놓고 좀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대단히 좀 어렵게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전격적으로 후보들이 결단해서 단일화 회동을 갖고 진지한 대화와 결단을 통해서 아마 단일화 과정을 국민들께 멋진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우리 김연경 위원장님 어떠세요? 네, 저도 아까 이동 중에 그 뉴스를 보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문재인 후보님도 바로 환영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사실 어제 중앙선대 출범식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거기서 또 후보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발표가 되기 전에 나에게 유리한 방식, 시기는 절대 고집하지 않겠다. 우선 단일화라고 하는 원칙만이라도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다행히 오늘 또 안철수 후보님께서 그런 것에 화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국민분들도 아마 다 좋아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들하고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후보들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정말로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서 단일화의 과정,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멋있고 감동적인 그러한 과정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일에 청년의 힘, 문재인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캠프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캠프 당시 출범식의 현장 분위기와 함께 이 청년 캠프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청년 캠프는 역시 청년들답게 또 문재인 후보님의 통합과 화합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 좀 그렇게 구성이 된 캠프인데요. 민주 캠프에 있는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그리고 시민 캠프에 있는 2030 네트워크 이런 이제 청년 그룹들이 모여서 함께 청년 캠프란 이름으로 출범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밖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도 막 하시는 거예요. 캠프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과연 단결이 잘 되겠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좀 대내 보이기 위한 또 이런 의지를 잘 과시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당일날 이제 전국에서 특히 청년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네. 이제 문재인 후보님의 청년에 대한 정책도 발표를 하고 또 각자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떤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정말 힘주고 힘을 받았던 청년다운 그런 출범식 자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우리 문재인 후보의 어떤 이미지, 호감도 이런 거는
우리 김연경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계시죠. 아, 그래요? 예. 네. 거의 뭐 20대에서도 예, 엄청나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걸 나타나고 있는데 후보님에게 이제 점점 처음에는 사실 없었던 별명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뭐 볼매라고 해서 볼수록 매력 덩어리 뭐 이런 네. 말. 그리고 이제 또 대인배 이래서 요즘 후보님의 여러 가지 대승적인 행보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트위터에서 문대인이라는 말이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어제는 네. 또 예, 그 후보님이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했었던 그 모습을 가지고 누가 웹자보를 또 패러디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맨 이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패러디물이 나왔었는데 이런 모습을 점점 후보님이 처음에 이제 너무 좀 바른 생활 사나이 뭐 이렇게 아빠 같다 이런 느낌에서 요즘은 좀 친근한 이미지로 청년들이 많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청년 문재인이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네. 청년 문재인. 문재인 좋습니다. 글쎄요,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주제가 청년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오늘의 청년들, 우리 사회에서 오늘의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문제라 그러면, 무엇이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사실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이제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딱 뭐 어떤 문제 하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실업의 문제도 있고 또 대학교 등록금의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제가 제 주변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런 문제들뿐만이 아니고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것이 자신감이 없고 뭔가 자존감이 낮은 내가 무엇을 해도 과연 이게 잘하는 건지 또 내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내 미래에 빛을 발할 수 있냐 이제 이러한 질문과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비전과 희망이 잘 안 보이는 때 이럴 때가 아닌가 싶어서 저도 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해야 과연 희망이 될 수 있을지 많이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우리 문재인 후보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참 네. 말씀을 하시고 네. 일자리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고민과 열정을 갖고 계시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문재인 후보께서 발표하신 일자리 공약들이 쭉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과 관련해서 우리 김연경 위원장님이 좀 전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후보님이 스스로를 일자리 대통령으로 얘기하시는 것만큼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의지를 갖고 계시고 해결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래캠프의 5개의 문 중에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후보님 본인이 직접 겸임하고 계시고 또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도 또 본인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죠. 그만큼 일자리 문제에 자신감 또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고 계신데요. 저희 청년들과 관련해서 다른 후보에 비해서 역시나 또 준비된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들을 갖고 계신데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자면 참 저에게 많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청년 고용 할당제라고 해서요. 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매년 신규 채용을 3% 청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정책은 이미 우리나라 법에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권고사항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 조항을 바꾸는 게 청년 고용 할당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제도가 좋은 이유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계속 신규 일자리를 늘리지 않거나 늘리더라도 비정규직 중심으로 일을 늘리고 있으면서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청년층으로 정규직 채용을 늘림으로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저는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다른 후보에 비해서 우리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채용 문화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그 이제 스펙 이것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과 능력으로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걸 대표적인 게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 표준 이력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이미 KBS에서도 예전에 정윤 사장님 계실 때 성공했던 정책이어서 기대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역 인재 채용 우대 제도인데요. 그 지역에서 지방대를 나온 친구들이 그 지역의 공공기관 같은 데에 우선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네. 왜 후보님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시지만 많은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잖아요. 몇 년이 지나면 수도권에는 청년만 남고 지역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남을 거라고 하는 예측이 될 정도로 이게 되게 좀 불균형이 심한데 그런 청년들이 서울로 오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이 사실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문재인 캠프의 청년을 대표해서 이 공동선대위원장님을 하고 계신데 우리 김연경 위원장님이 확실히 청년 쪽 관련된 정책, 고민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거의 전문가 수준이신 것 같은데요. 제 문제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청년 고용 할당제, 그리고 이 채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이나 표준 이력서, 지역 인재 채용 우대 정책, 아주 대단히 그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그것들이 확실하게만 정책적으로 실행이 될 수만 있다고 해도 많은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요즘에 청년들이 뭔가 자신감, 자존감이 없는 모습들을 종종 본다 그러는데 그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강요하는 꿈을 빼앗고 미래의 희망과 전망을 만들어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 현실 환경으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정책들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이런 구두선이나 말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거라도 실질적으로 약속을 지키고 실천하는 모습 이런 네. 것들에 목말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문재인 후보의 어떤 청년 정책 네. 교육과 다른 후보들과 조금 차별화시킬 수 있는 비교해서 말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저는 이제 후보님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정책도 이미 좀 차별성이 있고 또 더 차별성이 드러난 지점이 이제 저는 최저임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최저임금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나 저임금 일하시는 분들만의 문제로 사실 보시지만 많은 직장인들의 시급 기준이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상당히 높지 않은 편에 있는데 여기 서울에 있는 구로가상 같은 경우에도 임금 수준이 거의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걸 시사하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후보님이 고민하시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뜬구름을 잡거나 어떤 현실을 외면한 채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반영해서 이거를 현실화시키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후보님이 국회의원 되시자마자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하신 게 이 최저임금 법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 GDP 대비 상당히 낮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편인데 이것을 지금보다도 훨씬 높게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5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게 최저임금 법안인데 저는 사실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후보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 많이 기울이고 있고 고민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저임금제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현실을 깊이 좀 들여다봤을 때 지적할 수 있고 짚을 수 있는 문제점. 여기 채팅창에도 올라온 글에 보면 시급이 담배 2갑도 안 된다고. 아, 그래도 글을 올렸습니다. 담배 2갑으로 비교하시는 분은 또 제가 처음 뵀네요. 보통 네, 밥 한 끼 네. 이렇게 비교를 많이. 네. 이분이 평소 아마 하루 담배 흡연량이 2갑 정도 되시는가 봐요. 네. 네. 담배를 좀 줄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식사는 꼭 저도 하셔야 그 정도 합니다. 폈다가요. 건강에 자신이 없어서 지금 잠시 안 피고 있습니다. 끊었다는 말을 아직도 자신 있게 못하겠어요. 네. 글쎄 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라고 할 때 그 좋은 일자리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과연 어떤 게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방금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공약들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법이나 제도만 잘 활용이 돼도 지금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가 충분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있는 법들이 뭔가 지켜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참 많은데 문재인 후보님은 그래서 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일자리 최소 기준을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자리 최소 기준에 되는 게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4대 보험 가입 기준이 있고 네.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최저임금 이상의 기준이 되느냐 세 번째가 이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근로기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일자리 최소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매 그 고용 환경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것이 그것을 못 지키면 어떻게 지키도록 하겠는지 이런 것들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새로운 공약을 만들기보다 있는 법이라도 제발 잘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사실 선거 때는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일자리 최소 기준이라고 하는 것만 잘 지켜줘도 사실은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학원 강사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학원 강사는 개인 자영업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분명히 월급을 받고 해고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4대 보험에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학원 강사들도 막 비정규직이고 쉽게 해고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실업급여 같은 걸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생계가 불안정하고 다음 일자리를 얻기까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럴 때 이 4대 보험이 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다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오늘 저도 배웠습니다. 그 좋은 일자리의 최소 기준. 좋은 일자리 최소 기준이 4대 보험, 그리고 최저임금, 그리고 근로기준의 준수. 아까 어느 분도 채팅창에 그걸 그대로 또 올렸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잠깐 들어보니까 약간 옆길로 새는 건데요. 오늘 MBN에서 이준석 씨를 쾌호시켰습니까? 오늘 이준석 씨 쾌호시키는 거 봤다고 어느 분이 올리시던데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어떻게 쾌호를 시켰나? 네. 제가 오늘 좀 너무 공격 모드로 나가가지고요. 끝나고 나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좀 오늘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좀 이준석 씨한테 죄송하네요. 네. 가끔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가끔은 네, 그렇게 가끔. 하셔도. 예, 가끔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들이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얻고 이제 그 취업을 해서 본인들의 이제 소질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또 그보다 더 또 권장 내지는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좀 도전의식을 갖고 창업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도 참 좋은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막상 창업을 하려고 보면 보이는 많은 벽들에 부딪혀가지고 네.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네. 이러한 청년 창업에 네. 있어서 겪게 되는 문제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인 적절한 대안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하신 게 좀 있을까요? 네네. 후보님의 정책이 제가 너무 이렇게 후보님 깔때기를 꼽지만 워낙 완벽하게 준비가 되셔가지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사실 대안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같이 사는 1살 어린 동생이 지금 창업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요리를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정말 이 친구가 해주는 밥이 저희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맛있을 정도로 너무 요리를 잘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비정규직 생활만 오래 하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은 없고 그런데 이제 좀 창업을 해보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또 하려고 하는 창업이 1인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요리 가게예요. 도시락 가게인데 네. 만약에 혼자 밥을 먹으러 온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500원을 할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밥 먹으러 용기를 냈기 때문에 대단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되게 아이템이 충분한 이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자금의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금? 네. 내가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러한 노하우를 어디서 전수를 받아야 될까 이런 이제 경험에서의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보니까. 경험 노하우. 예.
그래서 이제 자금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활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중장년층,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과 이런 청년들이 세대 융합형이 되어서 멘토가 돼서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좀 은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청년층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싶을 텐데, 이럴 때 이렇게 세대가 융합이 돼서 창업을 한다면 청년들이 좀 더 그러한 것들이 빠르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책을 좀 갖고 있고요.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창업은 자신의 꿈을 도전하는 건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일자리 정책으로 자꾸 창업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정책으로서 창업이 아니라 정말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기반, 어떤 제도,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후보님이 이제 설계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아, 마침 제가 지금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데가 지식경제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에 있어서는 창업 자금, 그 다음에 창업에 필요한 뭐 특허권을 가진 기술일 수도 있고 어떤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기술 경쟁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게 핵심이긴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금들을 좀 더 정확하게 잘 설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식경제를 통해서 이렇게 점검해 보면 그렇게 운영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우리 청년 중에 창업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 정책적으로 앞으로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 되셔서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겠지만, 작은 것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셔도 제가 가이드 역할을 짭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윗에 OKYS 공사로 여러분들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요. 또 이 돌직구 평론과 관련되어서도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제가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장년층과 청년들과의 연계를 통한 멘토멘티, 이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국가적으로도 이제 정년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 살 날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 연륜이나 경륜, 노하우들을 국가적으로도 좀 활용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직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요. 네. 이게 청년들의 창업과 관련되어서도 그러한 설계들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괜히 좀 아는 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야기 중에도 여러분들 채팅창에 우리 김영경 위원장님 또는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올려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빨리 눈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질문이나 의견에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연관해서 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도 이제 학교 때 가졌던 학자금, 대출금, 상환 이런 거에 오히려 허덕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들어서 네. 사회로 내보내야 하는 네. 게 어떻게 보면 너무도 참 웃지 못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부담, 이런 청년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물론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 이런 거, 이제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싼 게 사실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반값 등록금, 반값도 요즘 유사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반값,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액 등록금 정책을 내고 계신데, 이제 정확하게 등록금을 내년부터 국공립 때부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학 등록금 자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지금 만들려고 고민하고 계시고 만들어져 있고요. 그것은 내년부터 꼭 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학자금이라든지 학자금 이자 문제라든지 네.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몇 차례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이제 교육이나 여러 복지 정책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서 발표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는 등록금의 부담들을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후보 이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약속해왔던 것처럼 대학 반값 등록금 반드시 아마 실현할 거고요. 네. 또 아까 말씀 학자금 이자 문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회로 진출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도전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후보께서 책임지겠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어떤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평가를 한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퍼펙트 합니다. 네, 제가 감히 뭐 평가를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후보님이 또 인권 변호사셨고 여러 노동 현장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사실 누구보다도 노동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노동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애로사항인가 정말 고민하고 계시다는 느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청년 정책뿐만이 아니고 일자리 공약 전반에 대해서 이 끝에서 끝까지 이 모든 부분의 어떤 지점을 다 맞추는 어떤 풍성한 공약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꼭 대통령이 되셔서 꼭 실현해 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대해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저희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흔히 이야기하긴 하는데 청년들의 어떤 정치적인 관심, 참여 결국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 문제들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안고 있는 고민,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또 기대하는 어떤 새로운 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비판 내지는 비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체로서 참여해가지고 바꿔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러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나 관심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적지 않은데요. 어쩔까요? 이번 대선에서 이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래도 제가 느꼈을 때는 이번 대선에서 청년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워낙 올해 또 대선 자체가 좀 특수한 국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재인 후보님에 대한 지지도 올라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어쨌든 이제 안철수 후보라고 하는 이 후보를 통해서 또 청년들이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잘 모아져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저는 이어질 거라고 지금 확신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많은 청년분들이 작년에 이 서울시 그 재보궐선거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투표를 하고 나서 본인들이 일정하게 성취감을 좀 느껴온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단순히 청년들이 뭐 정치에 여전히 관심이 없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고 이젠 정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 오히려 좀 정치가 그런 청년들에게 좀 화답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관심 갖고 목소리를 냈더니 아 정말 좀 변화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화답을 조금만 준다면 그런 힌트만 준다면 청년들도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무심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요즘 청년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열기가 뜨겁다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이 가네요. 특히 전격적으로 우리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께서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내일 또 두 분이 얼굴을 맞대고 또 이렇게 회동을 한다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그 지켜보는 두 눈빛이 더 무섭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들의 관심, 이러한 부분들을 현실적인 정치 참여, 또 12월 대통령 선거로 봤을 때는 투표율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캠프 차원에서는 많이 좀 고민되고 모색돼야 될 텐데요. 특별하게 좀 논의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뭐 이번에 전체적인 투표율이 70%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워낙 많은 또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또 관건이 청년들의 투표율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부터 정말 수많은 노력과 고민 속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모으고 있고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청년들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청년들이 사실 투표를 하기 힘든 또 구조적인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또 투표 시간 연장 문제가 워낙 뜨거운 이슈라서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이 투표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이 구조들을 조금 바꿔내는 것도 청년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상당하게 일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분명히 정말 더 많은 청년들이 이번에 투표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니까 문득 생각난 건데 우리 문재인 후보가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약속한 적이 있나요? 뭐
투표율 70% 넘으면 뭐 광화문 세종대왕 앞에서 뭐 말춤을 춘다거나 뭐 이런 약속한 거 있나요? 아직 그런 약속 안 하신 걸로 알고 그래요? 있는데 어떻게 약속을 좀 이제 받아내 볼까요? 한번 그것도 검토 좀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서 이번 대선에서 뭐 70% 이상 투표율이 네. 내지는 75% 이렇게 가면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특별하게 분장을 하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뭐 말춤을 춘다거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농담입니다. 그 지난 4일 그 서울광장에서 누릴 수 없는 투표권 표현하는 시민 콘서트라고 이렇게 개최가 됐었죠. 네네. 그날 비가 꽤 내렸었는데요. 그 비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누릴 수 없는 투표권을 가진 분들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거죠? 네. 어제 저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비가 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엄청난 열기 속에서 촛불 문화제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그 청원운동에 동참하셨던 택배 배달하시는 분의 그런 사연이 소개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아시겠지만 택배하시는 분들 요즘 그 하루에 자기 할당량 채우려고 거의 밤 11시, 12시까지 배달하시잖아요. 저도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밤 11시에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봤더니 택배 아저씨가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배달을 와 있었다 막 이런 얘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 택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교대 하시는 경비 아저씨들, 그리고 이제 직장 눈치가 보여서 직장이 휴일을 안 하니까 직장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나갈 수 없는 뭐 기본적으로 어떤 노동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마트 직원, 그런 서비스업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누릴 수 없는 투표권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목요일 날 시민캠프에서 전국 103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명동 밀리오리 앞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남자 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커피를 건네주시면서 자기가 지난 투표 때는 근무를 하느라고 투표를 못했다. 이번에 투표 시간이 연장되면 자기가 투표할 수 있으니 꼭 힘써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저도 이렇게 말만 들었지만 그런 서비스업 중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투표하기 힘드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해보면 좀 뭐 사회적인 약자 계층이 되겠죠. 비정규직이나 영세한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좀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당연히 행사해야 될 투표권을 이러저러한 여건 속에서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우신 네. 사회,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투표 시간 연장 문제요. 보통 사람의 상식이라면 당연히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할 거고,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봐도 60, 70% 이상의 국민들이 거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전히 새누리당에서는 이상한 논리 또는 이상한 말 바꾸기의 행태로 이걸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이런 반대, 이걸 어떻게 이걸 규정하고 이거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주 폭폭합니다. 속 들여다보면 지신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연일 이 문제 때문에 기사를 보고 있으면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납득이 안 되는 걸 넘어서서 좀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도 이 투표 시간 연장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오히려 당리당략적으로 이해를 하다가 무슨 국고 보조금 환수 문제로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자고 또 얘기를 했죠. 근데 문재인 후보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참정권이 먼저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것을 대승적으로 받았더니 또 이제 와서는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해서 결국 문재인 후보님이 정치가 장난이냐 이러면서 버럭 화를 내셨는데요. 사실 그러셨죠. 그래서 도통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전혀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뭐 도통 왜 여기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해석할 저는 이유조차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뭐 누구에게 유리한 문제냐, 어떤 당의 이득이 되는 문제냐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안 중에 하나, 오로지 그 하나고 우리나라도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방안인 것인데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정말 저는 너무 야속하네요. 네.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죠. 투표 시간 연장하면 투표로 올라갈 거고 그 투표로 올라가는 게 결코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게 아닐까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참 그것 때문에 곤욕 치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모 씨라고 하는 새누리당 의원인데, 의원이 아니지, 전 의원이죠. 뭐 말도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완전 동네북처럼 되어 있어요. 뭐 투표시간 연장 주장 들고 거리에 서 있으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다. 시골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투표시간 연장 못한다는 말까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 양반? 예. 지금 계속 1인 시위, 저는 오늘은 제가 하고 왔고요. 16일차 하고 네. 왔고, 네.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는 저희 그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과 국회의원분들이 여기 여의도역에서 아침 7시 반에 또 유인물 나눠드리고, 1,300만 명 투표 서명운동, 투표 연장 서명운동에 돌입을 하는 오늘 그 출범식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그 당원분들과 함께 이 투표시간 연장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원내에 들어와 있어서 좀 아는데요. 이런 공직선거법과 같은 정치관계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또 이거를 바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채팅창에는 뭐 그것도 못 바꾸냐, 민주당 의원들 다 찌질이들이다 뭐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하시는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참 현실이 폭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직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모아진 힘입니다. 시민들의 깨어있는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정말 그 새로운 정치의 근본적인 힘과 동력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좀 더 성원과 격려와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투표시간 연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 캠프에서 아까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이 이후에 이제 이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돼서 특별하게 좀 캠페인 계획하고 있거나, 네. 또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마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는 10월 3일날 이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본부를 만들어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것이 좀 더 우리가 힘을 모아야겠다 해서 투표시간 연장 특별위원회로 이것이 좀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캠프가 해오던 것을 민주캠프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원내에서는 방금 올려주신 것처럼 사실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내에서 이제 의원님들도 새누리당과 어떻게 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즉시 입법을 할 건지 이러한 플랜도 좀 짜고, 저희 이제 밖에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만 명에게, 그 1,300만 명은 다른 게 아니고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를 합친 수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서명을 받겠다. 그리고 저희 시민캠프에서 공동대표단 릴레이 1인 시위는 11월 25일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계속 될 거고요. 그리고 민주캠프에서 전국적으로 당원분들이 또 매일매일 그 유인물 나눠드리면서 시민분들을 만나갈 예정이고, 뭐 온라인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1초 시위, 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다양한 인증샷 올리기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방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가 잘 됐으면 이런 부분까지 국민분들께 피해를 드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집권 여당도 무책임하게 나오고 이게 좀 정치가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국민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을 모아주셔야 이 문제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이번에 꼭 좀 힘 모아주셔서 투표시간 연장되는 희열을 좀 다 같이 느껴보면 어떨까, 저도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달기님이 서명 어디 사나요? 이렇게 채팅창으로 올리셨는데, 네. 이 서명을 받는 곳이 어디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하면 그때 다른가요? 아마 좀 다를 것 같아요. 저희가 그것을 네.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홍보를 매일매일 아니면 그 전날 밤에라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서명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통해서 문재인 후보와 친구가 되시면 그걸 통해서 또 온라인 서명이 바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해서 문재인과 친구가 되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K리그 분이 좋은 말씀 하나 하셨네요. 투표가 밥이다. 네, 투표가 밥이다. 당장 랩터 슬로건으로 좀 써도 될까요? 네. 제가 2010년도 지방선거 치를 때, 그때
걸었던 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 했었어요. 근데 투표가 밥이다. 그것도 참 팍 와닿는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도 계속 말씀들을 주고받는데요. 내일 우리 문재인 후보님하고 안철수 후보의 회동은 저녁 6시에 백범 기념관에서 갖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저녁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네.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 국민이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네요, 결과를. 네, 그렇죠.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네. 저기 김연경 의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표나 선거에 혹여라도 관심을 안 갖고 다소 냉소적인 청년들이 있다면 네.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한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내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또 내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강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은 이미 과도하리만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너무너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것도 한 축으로 존재하지만 또 한 축으로는 어쨌든 투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삶을 낫게 하기 위한 또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도 나의 노력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속은 나의 노력만큼 중요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작년 10월 26일 날 박원순 시장님이 당선이 되고 나서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는 걸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앞서 말씀해주신 분처럼 투표가 밥이 된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냉소적일 수도 있고 불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이해는 가지만 이번 대선만큼은 한번 믿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아주 조금은 달라진 세상을 우리가 내년에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김영경 위원장님의 아주 진솔한 말씀이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채팅창에 어느 분이 올렸던데요. 우리 김연경 위원장님은 문재인 후보의 복덩어리다. 너무 가천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보고 유심히 말씀하시는 우리 김연경 위원장님 얼굴을 제가 관상학적으로 좀 뜯어봤는데 제가 관상을 조금 봅니다. 조금 보는데 얼굴에 복이 많이 붙었네요. 네. 제가 좀 얼굴 달덩어리죠. 네. 그래서 정권도 바꾸고요. 정권 바꿔서 정치도 바꾸고 시대도 바꿔서 좀 더 좋은 그 시대에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연경 이름 석자 여러분들 잘 기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돌직구 이렇게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네. 두 번째 출연이기도 하시고 한데 소감 한 말씀. 네, 사실 좀 돌직구 평론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쫄았었어요. 내가 또 무슨 평론까지 할까 이랬는데 너무 편하게 진행을 또 이끌어주셔서 되게 편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충분히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선대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청년 정책 그리고 일자리 정책에 고민을 갖고 들어왔는데 투표 시간 연장이 아무래도 중요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청년 정책이나 이런 얘기를 별로 할 기회가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일자리 정책이나 또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다시 한번 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좀 더 일자리 정책이나 청년 정책에 저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네.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거는 뭐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건 아니긴 한데 제가 오히려 궁금해요. 네. 뭐냐면 우리 김연경 위원장님이 현실 정치에 직접 이렇게 한번 들어와 보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쵸. 예, 한 달 반 정도 되셨어요? 네. 들어오자마자 저희들보다 훨씬 지금 높은 직책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10명 중에 한 명이라니까요. 뭐 내가 우러러봐야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참여하기 전에 이렇게 좀 들었던 이야기들 또는 느낌과 직접 이렇게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네. 부딪혀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있는지 혹여라도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가급적이면 좋은 점과 조금 실망스러운 점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들어와서 이제 아무래도 밖에서 그냥 팔짱 끼고 볼 때는 왜 이렇게 정치가 저렇게밖에 안 될까 이런 답답함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들어와서 보면서는 조금은 그래도 역지사지의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네. 또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됐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정치 속에도 사람이 존재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옆에서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외롭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의원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지만 이게 정치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의 책임감, 무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평가를 받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또 판단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오롯이 책임을 또 져야 하는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외로울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답답한 것은 제가 뭐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말해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더 민주통합당 의원님들이나 민주통합당이 좀 더 이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뭐 그동안 국정감사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좀 뭔가 이렇게 같이 일치해서 간다는 느낌이 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4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조건에서 모두가 매진해도 되게 어려운 조건이고 사실 국민들이 계속 정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 민주통합당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의원님들이 문재인 후보님과 좀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국민들 만나고 또 국회에서는 민생 법안, 중요한 법안들 어떻게든 좀 통과시키려고 노력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신다면 굳이 이 정치혁신이라고 하는 공방이 계속 있을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로 국민들에게 화답할 수 있지 않을까? 힘드시겠지만 꼭 좀 그렇게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그 짧은 시간에 너무 정치의 그 본 모습, 또 정치가 주는 느낌 이런 것들을 깊이 느낀 것 같아요. 바로 정치 본격적으로 하셔도 되겠어요. 또 이 예상했던 대로 이게 또 민주당 의원들 뭐 정신 차리란 말씀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 하자마자 채팅창에 그래 제대로 돌직구다 김연경 좀 더 세게 좀 더 강하게 이래서 이거 배지 달고 있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 잘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반성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질책과 함께 격려도 부탁드리고 어떻든 우리 김연경 위원장님이 진짜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한 것처럼 진짜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연경 위원장님과 함께 정말로 대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 교체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너무 즐거웠고요. 네, 저도요. 네,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프로그램은 문재인이 한다입니다. 여러분 다음 프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송이 끝나면 카톡 플러스 친구 관련 영상이 나갑니다. 잘 봐주시고 꼭 카톡 플러스 친구 추가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가 아니라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